서울의 번잡한 도심, 외곽.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가 있었다. 그곳에 유나는 살고 있었다. 20살. 그녀의 모습은 여느 또래들과 다를 바 없었다. 검은색,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늘 귀에 꽂혀 있는 커다란 헤드폰. 하지만 그 헤드폰 속 세상은 그녀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영역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평범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 존재를 느끼는 능력이었다. 이 특별한 감각은 유나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다. 도시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수한 전자기파의 물결은 그녀의 귀에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머리에는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다. 특히 사람들이 밀집된 번화가나 대형 건물에서는 그 고통이 극심해져 종종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헤드폰을 착용하여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감지하는 기이한 주파수들을 설명하려 애쓴 복잡한 그림과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간단한 회로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 능력의 정체를 알아내고 통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몰래 서점에서 전자공학 서적들을 탐독하곤 했다. 유나는 낡은 동네의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주인인 수연 할머니는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유나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몇 년 전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유나는 홀로 남겨진 몸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낡고 아담한 집이었다. 그 집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유나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려 노력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외부인들에게 그녀는 그저 헤드폰을 달고 다니는 조금 특이하고 조용한 소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비 내리는 늦은 저녁이었다. 골동품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유나는 젖은 몸으로 걷고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얇은 옷을 적셨고 차가운 바람이 몸을 스쳤다. 그때 낡은 상가 건물 모퉁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쓰레기 더미 옆 젖은 박스 안에서 아주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직 차에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고양이였다. 빗물에 흠뻑 젖은 털은 엉망이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백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희미하게 야옹 소리를 내며 유나의 손길을 피하려 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유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양이를 달랬다. 그녀는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작은 몸은 그녀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백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고양이의 젖은 털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품에 고이 안고 집으로 향했다. 비록 그녀 자신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었고 당장 자신조차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타인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작은 고양이를 위한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낡은 담요를 깔아주고 따뜻한 물을 끓여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작은 젖병에 담아 먹였다. 고양이는 유나의 손길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작은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유나는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울하고 이름 지어줄게. 그날 밤 유나는 바울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담고 있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 수첩은 그녀가 가진 비밀스러운 재능과 언젠가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유나는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세상과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의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던 일상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온 것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미라클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과의 예상치 못한 연결 때문이었다. 미라클 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그리고 최첨단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민준이었다. 민준은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 미라클 그룹의 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타고난 사업가였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산업 전체에 파급력을 미쳤고 그의 이름은 곧 성공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깊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바로 그의 외아들 하준 때문이었다. 하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 민주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하준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킨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말 대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 물건들을 던지며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잦았다. 민주는 아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하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번 새로운 보모가 하준의 돌발 행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가는 일만 반복되었다. 민주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의 완벽한 삶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아들이었다. 이러한 민준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하려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약혼녀인 서연은 빼어난 미모와 세련된 매너를 지녔지만 속으로는 민준의 재산과 미라클 그룹의 경영권을 탐하는 야심가였다. 그녀는 민준의 취약점을 이용해 그를 조종하려 했고 하준을 골칫덩이로 여기며 멀리했다. 서연은 미라클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민준의 오랜 경쟁 상대였던 강 대표와 은밀히 손을 잡고 있었다. 강 대표는 민준을 밀어내고 그룹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서연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그들은 민준의 집 곳곳에 몰래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들을 돌볼 새로운 보모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민준의 집사에게 유나의 이야기가 흘러들어갔다. 유나가 일하는 골동품 가게의 주인인 수연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유나의 착한 품성과 성실함을 칭찬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수연 할머니는 유나가 말수는 적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고 왠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나를 시험삼아 고용하기로 했다. 유나는 민준의 저택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웅장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거대한 전자파 소음으로 가득 찬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첨단 보안 시스템, 스마트 홈 기기,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이 뿜어내는 전자기파는 그녀의 감각을 찌르고 흔들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더욱 단단히 눌렀었다. 그때였다. 2층에서부터 섬뜩한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준의 비명이 들려왔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하준이 복도로 뛰쳐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방금 깨뜨린 듯한 로봇 장난감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하준은 붉어진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민주는 방 문가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준은 더욱 심하게 울부짖으며 민준을 피했다. 민준은 결국 발길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현관에 서 있는 윤에게로 향했다. 낡은 옷차림에 커다란 헤드폰을 쓴 어딘가 위축되어 보이는 그 소녀를 보자 민준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저런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다른 부모들처럼 금방 도망치겠지. 민준의 눈에는 윤아가 하준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윤아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또 한 명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윤아는 달랐다. 그녀는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하준의 고통스러운 비명 속에서 묘한 주파수를 감지했다. 그것은 하준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불안감과 좌절감이었다. 윤아는 조용히 헤드폰을 벗었다. 전자기파의 소음이 더욱 강렬하게 그녀의 고막을 때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하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발걸음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폭풍은 이제 막 그들의 삶으로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윤아의 귀에는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수많은 전자기파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특히 하준의 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불안정한 주파수는 그녀의 머리를 짓눌렀다. 하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고통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방문가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시작된 이 비극적인 광경에 절망하는 듯 보였다. 윤아는 두통에도 불구하고 하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억지로 아이를 안으려 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하준이 소리 지르는 것을 흉내내지 않고 대신 그와 비슷한 낮은 주파수의 콧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윤아의 감각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소리의 파동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하준은 울부짖음을 멈추고 윤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지만 콧노래는 그의 흥분을 미세하게 가라앉히는 듯했다. 윤아는 계속해서 같은 콧노래를 반복하며 손을 뻗어 하준이 흩뿌려 놓은 블록 조각 하나를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하준이 즐겨하던 놀이처럼 그 블록을 다른 블록 옆에 정확히 맞추어 놓았다. 하준은 윤아의 행동에 또다시 놀라워하며 윤아의 손끝을 응시했다. 그는 윤아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미세하게 반응했다. 윤아는 하준의 눈빛에서 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특정한 소리나 빛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하준의 주변을 둘러싼 전자기파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준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느껴지는 날카로운 주파수의 원인을 찾아내려 애썼다. 민준의 저택은 첨단 보안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기들로 가득했다. 유나의 귀에는 미세한 카메라들의 윙 하는 소리, 센서들이 주고받는 틱틱 거리는 소리, 그리고 벽 속에 숨겨진 도청 장치들의 미약한 쉬익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하준의 방 천장 한 구석에서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고 불규칙한 주파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날카로운 소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찢을 듯이 아프게 했다. 유나는 고통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하준을 위해 참아냈다. 바로 그때 하준이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뒤척였다. 유나는 즉시 하준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하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것은 마치 자장가 같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 소리 같기도 한 멜로디였다. 그 노래는 소리의 높낮이가 아닌 전자기파의 파장을 조절하여 하준의 예민한 감각에 편안함을 주는 특별한 주파수였다. 유나의 손은 하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전자기파를 하준에게 전달하려 애썼다.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방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또다시 아들의 비명을 들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고통스러운 듯 뒤를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유나가 하준을 품에 안고 있었다. 하준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의 작은 몸은 유나의 품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이미 멎어 있었다. 하준은 고개를 유나의 어깨에 기대고 아주 희미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하준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그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도 수백만 달러의 치료비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낡은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해내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가 너무 커서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갉아먹을까봐 조심스러웠다. 하준은 유나의 품에서 완전히 진정된 듯 했다. 됐다. 민준의 눈빛은 유나를 향한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경이로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변해갔다. 이 순간 억만장자인 민준의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에는 그저 단순한 가정부라고 생각했던 유나의 존재가 전혀 다른 의미로 각인되었다. 바로 그때 저택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준의 약혼녀 서연과 미라클 그룹의 강 대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은 민준의 집안에 심어놓은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민준과 하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나의 존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저런 애송이가 감히 민준 씨의 마음을 흔들다니. 서연은 질투심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 강 대표의 얼굴에도 냉혹한 표정이 떠올랐다. 저 아이는 위험해. 민준이 하준 문제에서 벗어나 안정되면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어떻게든 없애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해마저 엿보였다. 그들은 유나가 민준의 저택에 숨겨진 비밀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유나가 하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만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유나는 두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준을 재웠다. 그녀는 하준의 방에서 나가는 길에 천장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주파수를 감지했다. 그녀의 수첩 속에는 그 카메라의 주파수 패턴이 무의식 중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소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음은 사실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하려는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유나는 아직 이 거대한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희망과 함께 유나의 삶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려 했다. 하준이의 놀라운 변화는 민준의 저택에 미묘하지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민준은 유나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아들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유나에게 하준의 전담 케어를 부탁하며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동시에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던 이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서연과 강 대표는 유나의 존재가 그들의 계획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민준의 저택 곳곳에 설치된 도청 장치와 카메라를 통해 민준과 유나, 그리고 하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제후 계집애가 감히 민준 씨의 마음을 흔들고 하준이까지 조종해. 서연은 격분하며 강 대표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자신과는 달리 유나가 하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에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다. 강 대표의 얼굴에도 냉정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저 소녀의 영향력이 훨씬 크군. 민준이 하준 문제에서 벗어나 안정되면 우리가 그룹을 장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야. 어떻게든 저 아이를 민준에게서 떼어놓아야 해. 아니, 완전히 제거해야 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준을 미라클 그룹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최고 자리에 오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준의 자폐는 민준의 약점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민준을 압박하려 했지만 유나의 등장은 그들의 계획을 흔들어 놓았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유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언론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미라클 그룹 회장의 아들을 유혹하는 수상한 가정부, 과거 사기전과 있는 자폐아 전문가 사칭 등 사실 무근의 루머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가십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유나가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짓 증거들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뿌렸다. 가짜 은행 거래 내역, 유나가 수상한 인물과 접촉하는 듯한 왜곡된 사진 등이 그 증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서연과 강 대표의 악랄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유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그녀가 일하는 골동품 가게에도 위협을 가하했다. 유나의 집으로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유나가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할머니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얼마 후 유나가 일하는 수연 할머니의 골동품 가게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명백한 경고였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느껴지는 저택 안의 미세한 도청 장치들과 감시 카메라의 전자기파 소음이 이제는 더욱 날카롭고 위협적인 경고음처럼 들려왔다. 두통은 더욱 심해져 그녀를 짓눌렀다. 민준 역시 이러한 루머와 협박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였다. 민준 씨, 저런 아이는 믿을 수 없어요. 하준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전문가를 알아볼게요.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유나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서연과 강 대표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나가 하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아들의 안전과 그룹의 명예가 달린 문제였다. 그는 결국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유나의 배경을 조사하게 했다. 그는 유나를 믿으려 했지만 그의 냉철한 이성과 현실적인 판단은 그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민주는 유나에게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곧 하준의 특별한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발표되었다. 미래의 소리, 하준의 음악 이야기. 하준의 담당 교사는 하준이 유나와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하준의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는 하준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였다. 민주는 이 행사가 하준에게는 물론 자신과 하준의 관계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과 강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하준의 공연을 방해하여 유나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민준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미라클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그들에게 이 무대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최후의 전쟁터였다. 유나는 이 공연 준비에 전념했다. 그녀는 하준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하준이 좋아하는 멜로디를 함께 연주했다. 하준은 유나가 연주하는 낮은 주파수의 음에 반응하며 행복해했고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피아노 건반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하준의 음악 속에서 그만의 언어를 발견하고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통은 끊이지 않았다. 저택은 물론 하준의 학교 강당에서도 평소와 다른 강렬하고 불규칙한 전자기파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녀를 옥죄는 듯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공연일은 점점 다가왔고 유나는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했다. 최비서는 유나를 협박하고 그녀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며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하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민준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당 곳곳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소음의 근원지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직감은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이 바로 이 공연 무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오직 그녀의 특별한 능력만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하준의 학교 강당은 미래의 소리 하준의 음악 이야기.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민주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서연이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무대 뒤편에서 하준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유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인 채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유나가 제시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서연과 강 대표의 음모가 실제가 아닐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공연의 막이 올랐다. 하준이 유나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다. 하준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유나는 하준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과 함께 미세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당 안의 전자기파 소음이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게 그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헤드폰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길한 주파수들이 뒤섞여 울부짖고 있었다. 하준이 피아노 건반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하준만의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민준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그의 아들이 이 무대 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유나 덕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준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려던 순간 강당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장치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객석 천장의 작은 구멍에서 강렬하고 불규칙적인 빛이 번개처럼 깜빡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당 스피커에서 일반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지만 하준과 유나에게는 고통스러운 고주파음이 흘러나왔다. 유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의 머리는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격렬한 통증에 휩싸였다. 그녀의 헤드폰이 제 기능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주파수였다. 하준은 즉시 반응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멈췄고 그는 피아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시끄러워. 싫어, 싫어. 하준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무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그는 급기야 무대 위 장식물을 넘어뜨리며 절규했다. 객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일부 관객들은 당황하여 자리를 뜨려 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아들이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그는 무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하준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틀거리는 유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척하며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 대표는 객석 뒤편에서 민준과 유나, 하준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하준의 비명은 점점 더 커졌고 유나는 두통 때문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포기할 수 쉴 수 없어. 하준이를 위해서. 유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귀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뒤섞여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가장 날카롭고 불안정한 주파수들을 분리해내려 애썼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당의 구조도와 함께 숨겨진 장치들의 위치가 선명한 점들로 떠올랐다. 천장 스피커, 조명, 심지어 강 대표의 넥타이핀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주파수까지 그녀의 감각에 포착되었다. 유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는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강렬한 의지로 소리쳤다. 모두 끄세요. 저 모든 장치들을 끄세요. 위험한 주파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녀는 팔을 들어 강당 곳곳을 가리켰다. 천장 스피커, 무대 조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당 뒤편의 제어실까지. 그녀는 심지어 객석에 앉아있는 강 대표의 넥타이핀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 넥타이핀에서도 강한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유나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저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민준 역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유나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을 보았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유나를 믿으라고 속삭였다. 그때
민준의 사설 탐정이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USB를 건네주었다. 회장님, 윤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 비서와 강 대표, 서연의 수상한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민준은 윤아의 지시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보안팀, 윤아 씨가 지목하는 모든 장치들을 즉시 확인하고 차단하라. 그리고 강 대표와 서연을 제지하라.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안팀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윤아가 지목한 장치들을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했다. 딸깍, 띠릭, 스피커와 조명에서 나던 이상한 소음과 깜빡이던 빛이 멈췄다. 강 대표는 당황하여 넥타이핀을 감추려 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의 넥타이핀에서 실제로 초소형 발신장치가 발견되자 강당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보안팀은 강 대표와 서연을 즉시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악에 바친 눈빛으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준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자 하준은 천천히 진정되었다. 그는 윤아의 품에 안겨 눈물을 닦았고 다시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까 멈췄던 멜로디를 다시 이어나갔다. 그의 연주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객석은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 위에 선 윤아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감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아와 하준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아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하준을 지켜냈고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의 명예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안에,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숨겨진 영웅이었다. 하준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미라클 그룹 내부의 깊은 균열을 세상에 드러냈다. 서연과 강 대표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자 그들은 도피할 곳이 없었다. 언론은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맹렬히 비난했고 사회는 공분했다. 강 대표는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민준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감시 및 협박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서연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을 집어삼켰다. 민준은 윤아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윤아 씨,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고 하준이에게 당신이 준 희망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끼친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 맺혔다. 민준은 자신의 오만함과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윤아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윤아는 민준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준과 하준의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민주는 이제 하준을 무조건적으로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대신 유나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직접 아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는 하준이 좋아하는 낮은 주파수의 음악을 함께 듣고 하준의 반복적인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준은 아빠의 변화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하준의 방에 들러 함께 간단한 놀이를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아빠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는 하준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주었다. 민주는 아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다. 민주는 유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유나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유나 씨, 미라클 그룹에 당신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자기파 감지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소통을 돕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모든 연구 비용과 지원은 제가 아낌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항상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준의 제안은 그녀의 능력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하준과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따뜻하게 웃었다. 당신이야말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준이를 통해 그 능력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유나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미라클 그룹의 미래 센서 기술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다. 그녀는 상금과 보상금으로 할머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렸고 수연 할머니의 골동품 가게 화재 복구를 돕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수연 할머니는 유나가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 유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다니 내가 진작 알았어.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모든 업무를 마친 민준과 유나는 민준의 저택 옥상 정원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헤드폰을 상시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점차 배우고 있었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수 필터 장치를 통해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회장님, 한때는 제 능력이 저를 고립시키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저를 괴롭혔죠.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능력은 하준이에게 그리고 미래의 수많은 하준이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도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돈과 권력만 줬던 바보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과 공감,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유나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유나 씨, 당신은 하준이의 삶을 구했고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회장님, 저도 당신과 하준이 덕분에 제 능력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혼돈과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와 함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억만장자의 차갑던 마음은
가정부의 따뜻한 손길과 특별한 능력으로 녹아내렸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준호와 은채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가져다 주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낡은 자전거를 고치던 준호는 이제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을 이끄는 젊은 혁신가가 되었다. 그리고 차갑고 오만했던 미라클테크의 CEO 은채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계속해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몇 년 후, 준호는 은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된 미라클 친환경 미래기술연구소의 소장이자 핵심 연구원이 되었다. 그의 주도 아래 연구소는 초고효율 친환경 엔진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낡은 수첩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고, 그의 연구실 한편에는 그가 처음 은채의 차 헤드라이트를 고쳤던 낡은 공구통과 녹슨 렌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준호의 가족에게도 찬란한 봄이 찾아왔다. 할머니와 여동생은 준호가 마련해준 아늑한 새집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준호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오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준호의 여동생은 오빠의 영향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후에 오빠가 세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명 공과대학에 진학했다. 준호는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거운 어깨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정과 행복을 선물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 은채는 준호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는 준호라는 존재가 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의 순수함과 열정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은채는 준호의 재능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데 가장 큰 지지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미라클테크의 경영 방침을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으로 전환하며 기업 이미지를 혁신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지만 준호는 은채에게 처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던 낡은 창고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리기를 원했다. 그곳은 그들의 운명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였다. 준호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은채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대신 은채의 따뜻한 손이 잡혀 있었다. 은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미소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과거의 오만과 편견을 씻어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환한 미소로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은채의 존재처럼 빛나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준호와 은채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준호은채 혁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준호처럼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인재들을 돕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또한 준호가 자랐던 낡은 동네에 최첨단 직업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새로 지어진 직업기술 교육센터의 개관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준호는 연단에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재능은 때로는 저를 고단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그리고 저를 믿어주고 이끌어준 소중한 은채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센터는 저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옆에는 은채가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에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 가난한 남자가 부유한 여자를 만나 신분 상승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이 편견과 물질주의를 이겨내고 결국 사랑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한적한 오후, 준호와 은채는 준호가 처음 은채의 차를 고쳐주었던 그 낡은 골목길을 함께 산책했다.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은채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그때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은 내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주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은 비로소 투명해지고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겨울을 지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봄날을 함께할 것이었다. 저 멀리 그들의 재단에서 후원받아 공부한 젊은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친환경 자동차가 조용히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동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준호와 은채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과 꿈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이 세상에 뿌린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준호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대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준호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